안녕하세요. 밤이 깊어질수록 자꾸만 마음 한켠이 시끄러워지는 분들. 오늘도 잘 버티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지만 또 가장 큰 가르침을 줬던 기억에 대한 거예요. 지금 제 나이가 50을 바라보는데요. 살다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들,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제게는 그게 바로 먼지 폴폴 날리는 낡은 트로피들과 코끝을 간지리는 따뜻한 빵 냄새랍니다.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징 같은 거예요. 지금은 번듯한 제 가게 쇼윈도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참 멀리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쩌면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 시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도 다른 무게로 존재해야 했던 한 아이와 그 아이를 바라보던 또 다른 아이. 제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도 혹은 씁쓸한 공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요, 아주 평범한, 어쩌면 조금은 팍팍했던 집안의 둘째, 그것도 귀한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위로는 저보다 3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이 누나가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었답니다. 공부면 공부, 예쁘기로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고 성격까지 어찌나 착하고 바르던지 부모님께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 가문의 희망, 그런 존재였죠. 지수 누나는 정말 완벽한 아이였어요. 키도 또래보다 훨씬 크고 날씬했고 얼굴은 마치 인형 같았죠. 무엇보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뭐든지 한 번만 설명해주면 바로 이해하고 응용까지 해내는 그런 아이였어요. 동네 어른들은 누나만 보면 어머, 지수야, 또 1등 했지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는데 그런 누나 옆에서 저는 항상 투명인간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집안의 지원은 전부 누나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요? 저는 그냥 있었죠. 누나의 빛나는 후광에 가려진 희미한 그림자처럼요. 어릴 때부터 저는 늘 누나의 동생이었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지수 동생 이렇게 불렀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누나는 뭐든지 잘했어요. 학교에서는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무슨 글짓기 대회다, 그림 그리기 대회다 하면 상은 죄다 누나 차지였어요. 피아노도 어찌나 잘 치던지 동네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얘는 크게 될 아이다 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다니까요. 그 시절 저희 집 거실에는 누나의 트로피들과 상장들이 가득했어요. 피아노장 위에 빼곡히 진열된 상들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저게 다 누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가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그 상들을 보고 와, 너네 누나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감탄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위축되곤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공부는 뒷전이고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오락실 가서 땅땅거리는 소리에 정신 팔려 있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밤에는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컴퓨터 게임하다가 다음날 학교 가서 꾸벅꾸벅 졸고, 그러니 부모님 눈에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쟤는 대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냐는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답니다. 사실 저도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관심 있는 분야는 정말 잘했거든요. 만화나 게임 이야기를 할 때는 친구들이 다 제 말에 귀를 기울였고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것도 꽤 재주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부모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오직 성적표의 숫자만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숫자에서 저는 항상 누나에게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안 봐도 훤했죠.
누나가 상장이라도 하나 타 오는 날에는 그날 저녁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왔어요. 아버지는 우리 딸 장하다 하시면서 어깨를 으쓱하셨고 어머니는 온 동네방네 전화해서 누나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반면에 제가 받아온 성적표는요. 빨간 줄 쫙쫙 그어진 걸 보시는 날에는 한숨부터 푹 내쉬고는 이놈아,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내 누나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이 레퍼토리가 무한 반복이었어요. 정말이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먹는 것, 입는 것, 하다못해 용돈까지 모든 게 누나 우선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아파도 엄살 부리지 마라 하시던 부모님이 누나가 기침 한번 하면 온 동네 약국을 다 뒤져서 약을 사다 바치셨죠. 가끔은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겨울에 감기가 심하게 와서 열이 펄펄 끓었는데도 어머니는 애들은 원래 열이 잘 나는 거야. 이불 덮고 자면 괜찮아진다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누나가 코가 조금 막힌다고 하니까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럽고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상처가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또 얼마나 비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지수는 저렇게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철수쟤는 어째 저러냐? 다 들리게 수근거리는 소리 때문에 명절이 오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냥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죠. 한 번은 정말 견디다 못해서 큰아버지께 저도 잘하는 게 있어요 라고 용기 내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큰아버지는 그래? 그럼 뭘 잘하는데? 하시면서 비아냥거리듯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것도 잘해요 했는데 큰아버지는 그런 걸로는 밥 못 먹는다.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시면서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차별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때는 부모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나름대로 발버둥 쳐봤죠. 누나처럼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 보기도 하고 억지로 학원도 다녀봤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자괴감만 더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엇나가게 되고 부모님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했죠. 그게 유일한 도피처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누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명문대에 합격했고 저는요? 겨우겨우 공업고등학교 야간반에 들어갔어요. 부모님 실망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이제는 아예 저한테는 기대도 안 하시는 눈치였죠. 우리 집안의 희망은 이제 지수 너 하나뿐이다. 이 말이 누나 어깨를 얼마나 짓눌었을까요. 그 무렵 누나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누나가 제 방에 들어와서는 철수야,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했는데 누나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만 기대하시니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매일매일이 시험 같아. 그런데 너한테는 너무 무관심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때 처음으로 누나도 나름의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차별받는 게 서러웠지만 누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풀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었죠. 누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정말 죽어라 공부만 했어요. 결국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부모님이 여기저기서 빚까지 내서 마련해 주신 돈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죠. 저는요? 공고 졸업하고 바로 공사장으로 식당 주방으로 내몰렸어요. 20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일했죠. 첫 직장은 건설 현장이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고 등과 어깨는 늘 아팠어요. 그런데도 월급은 얼마 안 됐고 현장 아저씨들은 고등학교만 나온 애송이를 무시하기 일쑤였죠. 요즘 애들은 몸은 약하고 정신력은 더 약해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도 없었죠. 집에서는 계속 실망스러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 스스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몸은 늘 피곤했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어쩌다 취직해도 얼마 못 가서 그만두기 일쑤였죠. 돈은 항상 없고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어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에 술도 마시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허송세월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대 중반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일은 자꾸 그만두게 되고 돈은 없고 부모님께는 매일 잔소리만 듣고 그런 상황에서 만난 친구가 저를 다단계에 끌어들였어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몇 달만 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하면서 꼬드겼죠.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믿고 다단계에 발을 담봤죠. 처음에는 정말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몇십만 원씩 수당도 나오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다 착각이었어요. 결국 제품을 팔지 못해서 빚만 잔뜩 지게 됐고 친구들마저 잃었어요. 그때 진짜 바닥이었죠. 심지어 다단계에 빠져서 빚까지 잔뜩 짊어지게 됐어요. 그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차라리 낳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두가 더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때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릴 때 제가 그린 그림 하나가 문득 떠올랐어요. 크레파스로 삐뚤빼뚤하게 그린 빵집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 아래에는 어린 글씨로 나는 커서 맛있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죠. 그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제 어릴 적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요. 군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거기서 제 인생의 작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저랑 같이 생활하던 동기 중에 정말 어렵게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이름은 김민수였는데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고 계셨죠. 그런데도 그 친구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전기기능사, 컴활, 토익까지. 정말 대단했어요. 처음에는 저런 친구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함께 지내다 보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민수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형, 이것도 다 경험이에요.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리고 자신의 목표가 확실했어요. 저는 제대하면 전기 관련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전기공사업체라도 차릴 거예요. 그 친구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군대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독서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물론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오랫동안 공부하는 습관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가 옆에서 계속 격려해주고 도와줘서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문득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가끔 집에서 빵을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요. 그때 그 따뜻한 냄새와 오븐에서 갓 나온 빵을 먹을 때의 그 행복감. 그런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하고 나서 정말 우연히 신문에서 제과제빵 학원 광고를 봤어요. 어릴 때 엄마가 가끔 만들어주시던 빵 냄새가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서였을까요? 무작정 학원을 찾아갔죠. 처음에는 밀가루 반죽하는 것부터 어찌나 서툴고 어렵던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하얀 밀가루가 제 손에서 점점 모양을 갖춰가고 오븐 안에서 노릇노릇하게 부풀어 오르는 걸 보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학원에서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은 밀가루 반죽 때문에 갈라지고 뜨거운 오븐 때문에 화상도 자주 입었죠.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저보다 어렵고 손재주도 훨씬 좋았어요. 처음에는 위축되기도 했지만 군대에서 배운 끈기로 버텨냈어요. 특히 제가 처음으로 만든 모양은 좀 삐뚤빼뚤했지만 그 빵을 사람들이 맛있다고 칭찬해줬을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느꼈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빵에 미친 듯이 빠져들기 시작한 게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정말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연습했어요. 새벽 일찍 학원 문 열고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반죽하고 주말에는 동네 빵집에서 무급으로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죠.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설레고 즐거웠죠. 학원 선생님은 박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엄하시면서도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 빵은 과학이야. 온도, 습도, 시간, 모든 게 정확해야 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말이야.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물론 꿈을 이루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자격증 따고 겨우 취직한 빵집에서는 월급도 적고 일도 너무 그랬죠. 제빵 기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학원에서 배운 건 정말 기초 중에 기초였어요. 실제 빵집에서는 하루에 수십 종류의 빵을 만들어야 했고 각각의 레시피와 기법이 다 달랐거든요. 첫 직장은 동네의 작은 빵집이었어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지만 일은 정말 고랬어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중간에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와 허리가 항상 아팠어요. 집에 돌아오면 밀가루 반죽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채로 그대로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죠. 월급은 박봉이라 월세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으로 만든 빵이 진열대에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 텅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여기 빵이 제일 맛있어. 총각이 만든 단팥빵 먹으려고 일부러 들렀어. 같은 말을 해줄 때면 온종일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건 누나의 트로피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온전히 저만의 성취감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전형적인 무뚝뚝한 장인이셨어요. 칭찬 한번 제대로 해주시는 법이 없었죠. 제가 처음으로 혼자 레시피를 짜서 밤새 만든 신제품을 내놓았을 때 사장님은 한참을 뜯어보시더니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반죽 질감이 5% 부족해. 발효시간 10분 줄여봐.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게 사장님식의 가르침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사장님 말씀대로 레시피를 수정했더니
정말 완벽한 빵이 나왔거든요. 그분 밑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저는 빵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정직함과 끈기라는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던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면서요.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온 동네 잔치를 벌일 기세였어요. 저는 누나를 만나는 게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저는 기름때와 밀가루 범벅인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누나는 저 멀리서 빛나는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을 테니까요. 예전에 그 그림자 시절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누나는 예전보다 더 세련되고 어른스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색한 안부 인사가 오가고 저는 애써 밝은 척 제 빵집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누나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그러다 제가 잠시 말을 멈춘 사이 누나가 불쑥 물었어요. 철수야, 넌 지금 행복하니? 그 질문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행복?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단어였거든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머뭇거리자 누나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행복한지. 누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미국에서의 생활은 상상과는 달랐어요. 언어의 장벽, 인종차별,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최고여야 한다는 중압감이 누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곳의 경쟁은 한국보다 훨씬 더 치열했고, 누나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 집안의 희망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너무나도 무거운 족쇄가 되어 누나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어요. 가끔은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어.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무너지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가끔은 네가 부러웠어. 너는 적어도 자유롭잖아.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나의 눈물을 봤습니다. 항상 완벽하고 강해 보이기만 했던 누나의 여린 속내를 마주한 순간이었죠. 먼지 쌓인 트로피의 무게가 따뜻한 빵 냄새의 가벼움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빛과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무게의 짐을 지고 버티고 있는, 그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남매일 뿐이었죠. 누나와의 대화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나의 동생이라는 그림자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나만의 길을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면 되는 거였죠. 동네 빵집에서 3년을 꽉 채운 어느 날, 저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더 큰 물에서 더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말없이 제 사직서를 받으시더니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주셨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네 월급에서 매달 10만 원씩 떼서 모아둔 거다. 가게 차릴 때 보태 써라. 봉투 안에는 꽤 두툼한 돈다발이 들어있었어요. 무뚝뚝한 얼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에 저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의 유명 호텔 베이커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국내 최고의 제빵사들이 모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었죠. 동네 빵집의 에이스였던 저는 그곳에서는 그저 어설픈 신입에 불과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혼나고 제가 만든 빵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도 다반사였죠. 자존심이 상해서 몇 번이고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그때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놈이 된다. 저는 다시 한번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퇴근 후에도 나눠서 선배들이 버린 반죽으로 밤새 연습했어요. 잠은 하루 서너 시간이 전부였죠.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호텔의 디저트 파트를 총괄하는 셰프 드 파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만든 디저트가 호텔 레스토랑의 메뉴판에 올랐을 때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트로피가 아닌 제 땀과 눈물로 얻어낸 진짜 내 것이었으니까요. 호텔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집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미국에 있던 누나가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온 겁니다. 이유는 번아웃이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린 거죠. 집에 돌아온 누나는 예전에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패닉에 빠지셨어요. 평생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던 딸의 좌절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죠. 아버지는 근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누나를 타박했고, 어머니는 너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어떡하냐며 한숨만 내쉬셨어요. 그 모습에 누나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며칠 밤낮으로 고민해서 가장 자신 있는 빵들을 구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빵들을 잔뜩 싸들고 누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나야, 빵 좀 구워왔어. 한참 만에 열린 방문 너머로 헬쑥해진 누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누나의 손에 따뜻한 빵 한 조각을 쥐어주었습니다. 누나는 한참 동안 빵을 내려다보더니 한 입 베어 물고는 갑자기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누나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 봐. 나도 맨날 넘어지고 깨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냥 맛있는 빵 먹고 한숨 푹 자. 그러다 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길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누나를 위해 빵을 구웠습니다. 누나는 제가 구운 빵을 먹으며 조금씩 기운을 차렸어요. 우리는 어릴 때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에 대해, 서로가 몰랐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요. 누나가 조금씩 회복될 무렵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 가게를 여는 것이었죠. 모아둔 돈과 사장님이 주셨던 종잣돈, 그리고 은행 대출을 약간 받아 변두리 골목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와 누나가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군대 동기였던 민수가 전기 공사를 도와주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공간이 우리의 손길로 조금씩 아늑한 빵집의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은 제 인생을 다시 짓는 것처럼 경이로웠습니다. 가게 이름은 오랫동안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철순의 빵집. 어릴 적 지수 동생으로만 불리던 제가 평생 갖고 싶었던 온전한 제 이름이었습니다. 개업날 저는 밤을 꼬박 새워 빵을 구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끈한 빵 냄새가 퍼져나가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어색한 표정의 부모님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신 부모님은 말없이 진열된 빵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버지는 투박한 손으로 제가 만든 소보로빵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한 입 크게 베어 무시더니 한참을 우물거리셨어요. 그리고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먹을 만하네. 어머니는 이미 눈가가 빨개져 계셨습니다. 제 밀가루 묻은 손을 꼭 잡으시더니 우리 아들 이렇게 대견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았어.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는 듯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여 드릴 뿐이었죠.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따뜻한 빵 냄새와 함께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누나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나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무거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누나는 나중에 작은 공방을 열어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결과가 아닌 즐거운 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죠. 자,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가게 쇼윈도 너머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그들을 보며 나도 참 멀리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따뜻한 감사를 느낍니다. 어릴 적 저를 주눅들게 했던 거실 피아노장 위에 먼지 쌓인 트로피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부러움이나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 전 이사하면서 창고 깊숙한 곳에서 그 상자들을 다시 발견했는데 왠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트로피들은 누나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동시에 제가 왜 빵을 만들어야만 했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였으니까요. 그 눈부신 빛이 있었기에 저는 필사적으로 저만의 작은 온기를 찾아 헤맸던 거겠죠. 그래서 제게 먼지 쌓인 트로피는 아픈 과거이자 저를 달리게 한 원동력이고 따뜻한 빵 냄새는 제가 도달하고 싶었던 꿈이자 마침내 이뤄낸 저의 현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지쳐있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모든 꽃은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고 모든 빵은 구워지는 시간이 다른 법이니까요. 여러분만의 오븐에서 여러분만의 속도로 가장 맛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워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또 빵을 만들러 가봐야겠네요. 맛있는 냄새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